어제 잭슨홀에서 파월의 발언은 약 20분 정도 지속되었고요. 저는 라이브 방송을 챙겨봤습니다. 금리 인하 뉘앙스로 얘기하면서 뉴욕 증시 그리고 비트코인이 불기둥을 뽑으면서 상승을 했었고요. 다만 이 상승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버블을 터트리는 그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단순히 파월 발언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밀어 올리기에는 충분했지만 주요 지표들의 세부 항목까지 분석하고 있는 저로서는 앞으로 경제가 걱정될 요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발언을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렛츠고! 큰 틀로 나눠서 정리를 할 건데 우선 고용으로 한번 보시죠. 노동시장 둔화가 5월, 6월 지표가 크게 하향 조정되면서 둔화 강도가 더 강해졌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하락하고 있고 이러한 형태가 지속되면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안정적인 수치고요. 지난 7월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4.2%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보다 소폭 높아진 상태이고요. 고용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보면 됩니다. 즉 고용 리스크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GDP 성장에 대해서는 소비 둔화가 반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GDP 성장세가 유의미하게 둔화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관세와 이민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판단이 불확실하다. 앞으로 향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상품 물가를 자극 중이고 향후 몇 개월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축적되고 있다. 또한 관세율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관세율 업 앤 다운 때문이죠. 그리고 관세가 인플레이션 반등을 이끌 수는 있지만 고용 하방 압력이 커지는 환경을 고려했을 때 그 기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바라보냐? 단기적으로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상승과 노동시장 하방 압력에 균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고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 인플레 목표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을 덧붙였는데 현재 고용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신기한 일이라고 약간 비꼬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저처럼 라이브 방송을 보던 와중에 미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왜 상승을 시작했을까? 도대체 금리 인하 시사 발언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금리 인하 시사 발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고 변화하는 리스크의 균형으로 우리의 정책 기조 조정은 정당화될 수 있다. 즉, 그 말은 우리는 금리를 내리든지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하지만 앞으로 위원들은 지표를 근거로 판단할 것이고요. 리스크 균형을 보면 B컷 인하보다는 25bp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얘기한 건 아니었고요. 여기까지만 판단하면 와, 앞으로 미증시는 무조건 불꽃 랠리다. 금리 인하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에 신고가에 신고가를 갈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파월의 마지막 잭슨홀 미팅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했습니다. 프레임워크를 변경한다는 거고요. 평균 물가 목표제 2% 인플레이션 목표의 일시적 완화를 허용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물가가 2%보다 한동안 낮게 유지될 수 있었지만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2%를 초과해도 용인하겠다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2% 평균을 맞추겠다는 유연한 접근이었고요. 하지만 최근 고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높은 물가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기존 논리가 현실에 맞지 않게 되었고요.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2% 넘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고 바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즉각 대응하면서 즉각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고용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유연하게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최대 고용을 기준으로 고용시장을 평가하면서 실업률이 약간 낮으면 긴축을 늦추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변경한 건
최근 고용 시장이 강한 듯 하다가도 갑자기 악화되고 완전히 업앤다운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안정성을 최대치 기준이 아닌 부족한 부분, 위험 요인까지 감안해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고용이 조금 둔화되더라도 큰 위협이 아니라면 긴축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둔 거고요. 이런 변화는 코로나 시기에 대응했던 프레임워크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고용은 더 유연하게 해석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닉 티미라우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기자의 계정의 글을 한번 보시면 파월은 조심스럽게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위험의 균형이 바뀌고 있고요. 노동시장은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고 이상한 균형입니다. 자, 이 말은 트럼프를 얘기한 겁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요. 이런 위험이 빠르게 현실화된다면 급격한 해고 증가와 실업률 상승이라는 형태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 이후에 무조건 경제가 호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번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되었고요. 9월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트럼프의 연준 압박, 최근 들어서도 또다시 쿠글러 이사를 이어서 리사 쿡 이사도 압박하고 있죠. 연준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릴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 측근으로 연준의 이사들이 지명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는 계속 될 건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올 지표와 그리고 트럼프의 스탠스에 대해서도 면밀히 체크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